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해서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질량 분석기인데 그 얘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이제 기계에 대한 그 뭐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 섹터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장 속에 이제 이온을 이렇게 발사를 시켜가지고는 걔가 이제 원계족을 돌게 하고 그때 이제 원계족의 반지름으로부터 질량을 측정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인데 이게 이제 1970년대에 또 많이 활용했던 그 질량 분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잘 쓰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7, 80년대에는 상당히 많이 썼던 건데 이름 자체를 보면 이름이 이제 쿼드란 말이 있고 포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근을 보면 쿼드라는 말 뜻은 4개, 4개. 그 다음에 포울이라는 말은 막대기. 그래서 막대기가 4개인 그런 실험 장치를 쿼드로 포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박대기 기자의 중학교 때 별명이 막대기였어요. 자, 어쨌건 자, 그럼 이제 얘는 뭐냐? 막대기가 4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막대기 4개가 2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거기에 수직하게 나머지 2개가 또 이렇게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그림 7에 조금 더 멋진 그림이 나오거든요. 본 감독 책 안 가져왔어요? 본 감독 드려야지. 자, 본 감독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책 그림 7에 보면은 조금 더 멋진 그림이 있어요. 찾았죠? 찾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막대기 4개가 서로 마주보고 2개, 수직하게 2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렇게 위아래 마주보고 있는 2개의 전극 사이에 요렇게 교류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마주 보도록 이놈하고 요놈 사이에 교류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교류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어야 자꾸 바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바뀌는 걸 교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60분의 1초 후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탁 뒤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거 보통 우리가 가정용 교류가 60Hz 맞지? 60Hz일 거야. 그럼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전원 연결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도도도도도 바뀌는 거, 여기도 도도도도 이렇게 바뀌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교류 전기장 속 이온의 움직임. 이걸 살피면 이 4개가 한꺼번에 있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이 막대기 2개만 이렇게 이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번은 여기가 플러스, 한 번은 여기가 마이너스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플러스,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속 전원이 바뀌면, 전원의 극방향이 바뀌면 이때 여기다가 짜잔 어떤 양이온을 여기다가 입사시키는 거예요. 질량 분석법에서는 모든 물질을 양이온으로 만든다고 했었죠. 꼭 양이온이어야 돼요. 그래서 양이온으로 만들어서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원래 궤적은 여기를 따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가는 게 이제 전기장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교류장기장을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행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끌리겠죠. 근데 마이너스 극쪽으로 끌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전극이 바뀌니까 또 반대쪽 마이너스 극으로 갔다가 또 마이너스 극으로 갔다가 요런 식으로 요동쳐서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전극에서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이 교류로 바뀌면 예를 들면은 전극 두 개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 양이온이 이렇게 움직여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수직한 전기장이 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유동치면서 가겠죠. 그런데 전기장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서 두 쌍으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 안에서 여기에 있는 이온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왼쪽 오른쪽으로도 요동치고 위아래로도 요동치는 게 동시에 나타나겠죠. 그럼 그게 보통은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나냐면 진행했다가 요렇게 스월링 하게 돼요. 딱 그 네 개의 전극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서 이온들이 요렇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넣어주는 교류자기장의 진동수에 따라서 조금 더 복잡한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모습을 조금 더 예쁘장하게 그린 게 그림 7에 있으니까 그림 7을 보면은 아 이게 어떻게 이온을 저기에 집어넣어서 이온들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 이온들은 저 쿼드로폴 속에서 어떻게 스월링 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온이 가벼울수록 관성이 작아서 어떻게 돼? 결국에는 막 움직이다가 관성이 작으니까 움직임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어떤 폴과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폴은 당연히 마이너스 어떤 폴과 접촉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온은 무조건 양이온이니까. 그러면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에 접촉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극에 있는 자유전자랑 결합을 해서 중화가 돼 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접촉하고 그러면 중화된 후 더 이상 전자기력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디텍터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검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검출이 불가합니다. 반면에 이온이 무거울수록 당연히 관성이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최종 검출기까지 도달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볍다, 무겁다 라는 경계는 누구로 결정 지을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교류 전기장의 저 교류 전기장의 주파수 요걸 조절함으로 해서 어디까지가 가볍다, 어디까지가 무겁다의 경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영역대를 바꿔주면서 이 영역대 주파수에서 이 정도 질량이 빠져나온다고 미리 예전 실험을 해놓고 나면 실험 결과로부터 해당 물질의 질량 범위를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 쿼드로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더 자세한 이제 데이터 분석법이 있는데 이건 약간 옛날 방법이어서 뭐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 장 넘겨서 가지고 여전히 13페이지의 세 번째 방식입니다. 자, 이거 됐죠? 자, 쓰시죠? 썼죠? 자, 그 다음 몇 시 볼게요? 몇 시다? 지우자. 그 다음은 세 번째 토프 방식입니다. 토프. 자, 얘는 대문자로 쓴 걸로 보아 뭔가 줄임말이 있겠죠. 그러면 그 줄임말이 뭐냐? Time of Flight. 요걸 줄여서 토프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비행 시간? 그래서 이 방법은
요즘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화학과나 뭐 물리학과에서 질량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 대세인 방법이고, 그래서 옛날 2013년에 서울대 입시 문제로 나왔던 게 바로 이 토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예시로 이제 설명을 좀 해볼 거냐면, 거기 서울대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거기 그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내가 칠판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보자. 실험 장치. 자, 오케이. 자, 실험 장치는 굉장히 단출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문제에서는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어떤 탄소 원자입니다. 탄소 원자. 이 탄소 원자를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무슨 이온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양이온으로 만들어 두었죠. 질량 분석 실험에서는 무조건 양이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양이온. 그리고 보통 1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이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디에 집어넣었냐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평행 전극판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럼 평행 전극판에 넣어 두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극하고는 청력이, 마이너스 극하고는 인력이 생기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이 되면서 얘가 슝 하고 이제 날아가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슝 하고 날아가는 그 길목에 만약에 여기가 여전히 마이너스 극판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판에 닿으면 전기적 중화가 돼버리고, 전기적 중화가 돼버리면 더 이상 전자기적 실험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여기 구멍을 뿅 뚫어 놓은 거예요. 구멍을 뿅 뚫어 놓아서 슝 날아오던 애가 이 구멍 속에서 슉 하고 빠져나오도록. 됐죠? 그래서 이때 이 가속을 한 그 가속 운동 에너지가 문제에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1.2 곱하기 10의 8승 줄퍼몰의 최종 가속 에너지는 이러하다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들 때 이런 가속되는 부분에 대한 스펙은 거의 기계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하면 해당 기계에서 가속되는 에너지가 얼마라고 하는 건 이미 회사에서 제품으로 만들어낼 때 거기에 스펙에 쓰여 있어요. 그대로 그냥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놈이 여기에서 쇽 하고 빠져나와 가지고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 뿅 비행을 하는 거야. 얼마나 비행을 해? 여기 보시면은 비행거리 1m. 그래서 1m의 비행거리를 슝 진행을 하다가 최종 검출기. 이 검출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 CCD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차지 커플드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이온 같은 것들이 닿으면 그 녀석을 빛의 신호로 바꾸어서 증폭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온이 딱 닿았을 때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검출기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스크린이 있고 만약 이 스크린에 이런 식으로다가 형광 물질이 발려 있으면 여기에 있는 요 이온이 비행을 해서 여기 딱 닿을 때 여기에서 반짝하고 신호를 주게 될 거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 스크린에 도달한 이온을 검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뭘 측정하느냐? 이 이온이 이 1m라는 거리를 비행해서 여기에 도달했을 때 시간 있죠, 시간. 시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여기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 요것이 문제를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1 마이크로 세컨드와 7.4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두 가지로 측정이 되더라. 보이시죠? 요게 이제 문제를 읽으면 텍스트상에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거기 이제 새끼 문제들이 쭉 달려 있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서울대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새끼 문제가 1, 2, 3, 그다음에 4, 5, 6, 7, 8, 8개까지 이제 새끼 문제가 붙어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새끼 문제마다 내가 태그를 붙여놨죠. 뭐 자수, 뭐 자수공, 뭐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수, 이건 뭐냐면 자자는 자연대에서 냈었을 거고요. 숫자가 수의대인가? 냈었고 공자가 공대,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 태그를 내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화학과에서 만들어내면 그냥 문제 두세 개 만들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수들이 한 달 내내 이렇게 문제, 새끼 문제 7, 8개까지 달린 거대한 문제 세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각 과마다 필요한 것들, 각 과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이게 선별해서 편집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새끼 문제 7번에 보시면 추가라는 표현 있죠. 보이세요? 새끼 문제 7번에 보면 추가라고 돼 있죠. 보이십니까?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받아볼 시험지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 교수들의 채점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계속 답을 잘하면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 교수, 그 입학사정관이 여러분들에게 이 추가 문제를 서비스로 던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 교수한테 말 걸 생각하지 말고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추가 문제를 내도록 잘 대답하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수록을 해둔 겁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의미가 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1번입니다. 1번. 자, 1번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이 물리량들 사이의 수리적 관계가 어떠하냐? 요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리량들이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냐면 자, 얘는 뭐냐? 이온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T, 얘는 비행 시간. 비행 시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스크린에 도달한 시간,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M, 요 입자 이온의 질량. 그 다음 마지막으로 L, 얘는 비행 거리 되겠네요. 자, 요들 사이에 어떤 물리적 관계가 성립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뭐냐면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아주 기초적인 고전 물리학이죠. 중학생 정도의 물리학인데 한번 슬쩍 살펴보시면 1. 우선 비행 시간 L,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VT, 이건 거리니까 T는
L over V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이제 L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행 거리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이 V는 뭐겠어요? 저기에 있는 이온의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은 이 구간에서만 되기 때문에 가속이 딱 됐을 때 그 이후 빠져나온 속력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딱 가속된 속력 그대로를 유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해서 나오는 그 속력 여기서의 이때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이 비행거리하고 속력하고 시간 사이에 무슨 거리가 있느냐? 바로 중학교 때 배우는 거 간단한 뭐 고전역학 표현인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두 번째 뭘 해볼 거냐? 바로 여기서 에너지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전극판에서 가속된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할 때 그게 빠져나와서 운동 에너지로 표현이 된다면 그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요 위에서 속도 v를 t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얘를 뾰병 넣어주면 호로록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뭐냐? 이 입자의 질량은 요 분에 요렇게 될 거다. 알겠죠? 알겠죠? 자, 요까지 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크게 안 어렵죠? 크게 안 어렵죠? 그러면 이 수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요 부분 이 부분은 뭐겠어요? 이 부분은 뭐겠어요? 자, 2는 뭐 숫자니까 됐고 이 K라고 하는 건 저기서 이온에 가속된 운동 에너지라고 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를 세팅하고 나면 이런 부분은 보통 고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계에 사는 순간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가속되는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이 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도 딱히 변화시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전부 다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입자의 질량과 누구를 함수관계로 삼는다? 여기에 있는 시간. 요거로 함수관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의미가 뭐냐? 자, 위에 지워볼게요. 바로 생각해 볼게. 1. 시간 측정을 통해 질량을 알아내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섹터 방식은 얘를 자기장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원운동을 시켰죠. 그때는 뭘 측정한 거예요? 이게 길이를 측정해서 질량으로 환산한 거죠. 지금은 얘를 달리기를 시키는 거야. 달리기를 시켜가지고 자 와라 1초 2초 3초 착각 몇 초 해가지고 그거를 질량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수직관계에서 보시면 바로 뭘 알 수 있느냐? 이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얘가 조금 더 무겁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뭐다? 무거울수록 얘가 느리구나. 요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벼운 애는 빨리 오고 무거운 애는 천천히 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해보면 여기 들어있는 물리학이 단순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구동 방식이 가장 단순하기도 할 뿐더러 해서 사실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퀴즈 토프에서 측정 오차 얘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렇지. 자기는 옛날에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으니까. 지환 기억나요 이거? 네. 이거 기억나요?
자기 필기에 있을 거예요. 옛날 필기를 뒤지면 이거 나옵니다. 그래. 자, 이거 측정 오차를 줄이려면, 자, 저기 제준스, 제준스, 이거 측정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 선택기 마냥 입자가 들어가는 폭을 줄이면 여기를 최대한 얄풀이 하게? 그럼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날아오는 여기서 날아오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사실 딱 하나로 규정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온이라고 하는 건 아보가드로스만큼 많을 거고, 그럼 아보가드로스만큼 많은 분자들의 빠르기나 운동 에너지는 뭘 따르겠어요?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날아오는 이 속력 자체도 사실은 약간 분포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저기 저 누구야? 본 감독. 본 감독. 여기서는 이거 오차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본 감독 별명이 본명이 뭐였더라? 영민스. 자, 영민스. 이거 어떻게 하면 또 오차를 줄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예은스.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래? 좋아요. 그래. 그리고 우리 오빠 이름이? 자, 오빠 이름이? 도윤이요? 이한이. 이한스. 얘도 이한이에요. 경남에 이한이가 많아요. 창원에도 이한이가 있었거든요. 그건 알아요? 창원과학고에는 그 김이한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포항공대 가서 맨날 술 먹고 뭐 이런 아이입니다. 그렇죠. 자, 이한이는 여기서 뭐 특별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자, 아까 승우가 뭐라고 했느냐? 자, 물론 아까 이제 재준이가 얘기해 줬던 것도 그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실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오차는 어디서 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 해야 이게 실험 오차를 가장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실험 장치 있죠? 실험 장치 전체가 이렇게 딱 패킹이 돼 있어요. 딱 패킹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다 패킹이 돼 가지고 요 내부를 최대한 초진공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최대 초진공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왜냐? 자, 진공이 아니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공이 아니라면 이 안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다른 것이 뭐예요?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공기면 거기에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N2 기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길목에 기체가 있다가 얘가 날아오다가 얘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탱 하고 이렇게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초진공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른 분자들과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자들과 충돌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비행 거리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라고 생각했던 이 비행 거리 자체가 충돌을 통해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시간은 그냥 엄청나게 다른 시간이 나와 버릴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 녀석의 측정 오차가 커지고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측정을 할 때 가장 곤란한 점이 될 거란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토프라고 하는 실험 장치는 이 실험 장치 전체를 뭐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진공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장비가 좀 비쌉니다. 얼마쯤 할까요? 이 장비가? 15. 이 장비가 2005-6년 때 가격이에요. 왜냐면 그때 내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학교 관리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친구들 만나서 이 토프 보면서 야 요즘 이거 얼마 하냐? 그 2005, 6년 때 가격이거든요. 그때가 2억이었어요. 그 2억. 2005년, 2006년 이때가 2억이에요. 그럼 지금은 인플레 감안하면 좀 더 비싸긴 하겠죠. 이게 굉장히 고가 장비예요. 그리고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생긴 게 굉장히 으리으리하게 생겼습니다. 으리으리하게. 자, 봐. 이거 엄청 단순하잖아. 엄청 단순한데 구동 방식은 단순한데 딱 시각적으로 보면 엄청 으리으리하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두께가 이 정도 돼. 이만한 애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이만큼 한 2m 가까이 되게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별것도 아닌 장치 같은데 실제 눈으로 보면 어마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와 뭐 우리한데 그래서 막 보면 후배들이 막 후배네 친구들 이거 2억짜리야 2억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등치가 크냐? 바로 이게 비싸요. 정작 이 부분은 크게 비싼 게 아니고요. 얘를 최대 진공으로 만들어주는 압력 조절 장치 있죠. 쉽게 얘기하면 펌프 같은 건데 그게 사실은 공학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게 되게 비싸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으리으리하다고 했잖아요. 으리으리한 것에 실제 이 샘플이 날아가는 공간은 실제 샘플이 날아가는 공간이 뭐 이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뭐란 얘기예요? 이 펌프예요. 나머지가 다 펌프예요. 그리고 그 펌프가 굉장히 고가라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토프라고 하는 장치가 사실은 보통 실험 장비 중에 상당히 비싼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국력으로 2억짜리 실험 장비는 굉장히 구비하기 어려운 겁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국력으로 그런 공교육 기관에서 이런 실험 장비를 구비하는 건 돈도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돈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1970년대인가? 1970년대에 내가 197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내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의 정교수였겠죠? 그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1970년대에 서울대의 경우 자연대 전체, 자연대니까 거기는 화학과 말고 물리학과, 지구과학과, 생물학과 다 있는 게 자연대잖아. 그 자연대 전체에 천칭 저울이 한 개 있었대요. 무슨 말이야? 이것도 이런 저울, 이거 요게 한 대 있었대요. 자연대 1970년대. 그래서 실험 한번 하려면 그 자연대 실험 연구관에 가서 실험 한번 해보면 생물학과 학생, 화학과 학생, 물리학과 학생, 무슨 말이 겠어요? 지구과학 학생 쫙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질량 측정하려고 무슨 말이 겠어요? 그럴 때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말이 겠죠? 얘는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이런 거 요즘은 다 산다 이런 건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구비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연구비 원탑. 바로 서울대 생물학과의 김빈내리 교수거든요. 이름이 재밌죠. 김빈내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연구 중에 원탑입니다. 그 사람이 1년에 쓰는 연구비가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혼자서 200억을 써요. 혼자서. 그 밑에 이제 그 사람이 고용하는 박사도 여러 수십 명이고 교수도 몇 명 돼요. 그래서 김빈내리 교수 밑에 조교수 여러 명 있고 조교수 밑에 박사가 여러 수십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대한 어떤 일종의 실험실을 운영하는 건데 그 실험실 운영이라는 게 일종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연구단지는 그 사람이 운영을 해요. 근데 그런 김빈내리급의 교수가 우리나라에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2, 3억짜리 장비 사는 건 요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이 요즘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때만 하더라도 꼭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야 된다. 이런 게 약간 강박이 있었거든요. 강박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하고 실험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굳이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뭐 한국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유학을 가는 건 뭐 좋은 경험이긴 하니까 뭐 여하튼. 그래서 요것의 의미가 뭐다? 아주 최대 진공으로 만들어 줘야 돼서 그것이 이 뭐냐면은 질량 뭐냐면 시간 측정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을 토대로 여기에 있는 7.1 마이크로세컨드, 그 다음에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줄퍼몰 이 녀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준다잉. 지울게요. 준다. 지우사.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달려있는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두 번째 문제는 뭘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측정된 요 탄소의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묻고 있습니다. 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이거, 요 수식 이용해가지고 요 질량 표현해라. 이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수식 한번 써봅시다. 자, 질량 M. 자, 그런데 이때 시간에 따라 질량이 규정된다고 했죠? 맞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건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오래 걸리면 더 무거운 거잖아. 그런데 시간이 몇 가지로 측정이 돼 있어? 두 가지로 측정돼 있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얘는 가벼운 거, 무거운 거, 가벼우네. 얘는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얘는 무거우네. 그러면 그걸 토대로 예를 들면은 가벼운 녀석의 질량을 운동 에너지 곱하기 빨리 도달한 시간으로부터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지. 됐나요? 그러면 나와 있는 물리량을 여기에다가 다 넣어봐요. 2 곱하기 한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였죠? 운동 에너지 얼마였어요? 운동 에너지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넣어요. 1.2 곱하기 10의 8승 줄 퍼 몰 곱하기, 자, 그때 가벼운 녀석의 도달 시간은 7.1 마이크로 세컨드죠. 자, 그러면 마이크로 세컨드의 제곱 나누기, 자, 그 다음 비행거리는 몇 미터로 정해놨어요? 1미터로 정해놨죠. 1미터의 제곱. 됐죠? 자, 그럼 이제 쟤를 어떻게 이제 계산해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생각해 보죠. 숫자들. 자, 숫자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한 다음 여기에 7.1이 있으니까 7.1은 제곱으로 표현해 주고, 그 다음 여기에 예를 들면 예은아, 요 뜻이 뭐예요? 요거 뜻이 뭐예요? 요거 마이크로 뜻이 뭐예요? 뜻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 그걸 제곱해야 되지.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을 제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될 거고, 나누기, 그 다음에 1의 제곱이니까 그냥 그대로 1의 제곱. 됐죠? 그래서 나와 있는 숫자들만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나와 있는 숫자들만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누구 정리도 해볼까요? 그 다음 누구 정리도? 단위 정리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단위가 있느냐? 곱하기, 줄, 그 다음에 초는 제곱이고 몰은 분모로 내려가고 다시 미터가 제곱이고. 됐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됐죠? 됐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충분히 손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열심히 손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사실 7.1을 제곱하는 거 편합니까? 약간 불편합니까? 약간 불편하지만 심층에서는 이 정도 계산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을 불편함 갖지 말고 충분히 연습을 해서 실수 없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쭉 계산을 하면 대략 값이 뭐가 나오냐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 부분을 이렇게 계산하면 진짜 이 정도가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 즈루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예요? 즈루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즈루의 정의가 뭐냐면 1뉴턴의 힘으로 1m만큼 진행하는 게 즈루죠. 세크 제곱에 그다음에 몰 곱하기 미터 제곱. 됐나요? 그럼 여기서 누가 약분이 돼요? 미터 하나가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 뉴턴의 뜻이 뭐예요? 뉴턴의 뜻이 뭐예요? 뉴턴의 뜻은 1kg이 1m/s 제곱의 가속도를 얻는 게, 그게 바로 1뉴턴의 정의죠. 그럼 거기에 곱하기 세크 제곱 나누기 몰 곱하기 미터. 됐죠? 그러면 약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크 제곱 약분이 되고 미터 약분이 돼서 뭐만 남겠어요? 최종적으로 킬로그램 퍼 몰, 이게 남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을 조금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숫자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뒤에 단위가 킬로그램 퍼 몰이니까 킬로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약분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12 곱하기 12g 퍼 몰, 요게 나온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2g 퍼 몰은 누구의 몰 질량입니까? 12g 퍼 몰은 바로 탄소인데, 탄소 원자번호는 몇 번? 탄소 원자번호 몇 번? 6번. 일대 질량수 누구? 12인 녀석의 뭐가 된다? 분자량인 거, 원자량인 것 같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줄게요. 지우자. 그러면 여기서 M2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M2는 잘 봐요. 이 모든 요소에서 어디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요소에서 요 시간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죠? 이것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저 M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앞서의 7.1시간 대신 7.4시간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12g 퍼 몰에다가 7.1시간 대신 7.4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금방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뭐가 나온다? 13 정도가 나올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13은 누구에 대한 원자량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질량수 13짜리 녀석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끼 문제가 8개가 붙어 있는데 요 1, 2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1, 2번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산도 은근히 조금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막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숫자가 좀 이상해도 좀 꿋꿋이 해내요. 알겠죠? 이거 면접 문제 푸는데 이거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랑 시뮬레이션 하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숫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이러면 안 돼. 알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 30분 주는 브레인스토밍 시간 동안에 성실하게 다 계산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 앉아있는 레퍼리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거의 내 급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거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최대한 성실히 계산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오면 충분히 계산해서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옵니다. 대강은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그 새끼 문제가 거기 이제 뭐 3번, 4번, 5번, 8번까지 붙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읽어가면서 뒤에 해설지 내가 써놨죠? 뒤에 해설지 써놨죠? 해설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얘는 몇 명? 하나, 둘, 셋, 여섯 명. 오케이. 아, 잘라야지. 오, 배터리.